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후각 관련 논문을 찾던 중 이 시각, 후각, 미각의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논문을 찾게 되어 좀 흥미로워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논문 모두 설문조사와 신경생리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푸드의 2025년 3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5.1입니다. 본 논문은 캐슈넛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각 분석과 이 뉴로사이언스 방법을 결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캐슈넛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뇌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을 풍부해서 이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 미코톡신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는 이러한 독소의 농도가 낮지만 이 수치는 제품 품질 평가 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선호도는 복잡한 감정, 태도, 그리고 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설문지나 인터뷰와 같은 기존 반복 중 일부는 이 쾌락 척도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에 의존해서 자극에 대한 의식적이고 이 합리적인 반응을 측정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태도 또는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는 경우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 측정이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측정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감정과 이 자발적인 반응을 측정하고 이 보다 편향되지 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Consumer Neuroscience, 즉 소비자 신경과학은 피부 전기활동, 뇌파, 아이 트래킹, 심박수와 같은 이 생체 측정 기술을 사용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그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뇌파는 높은 시간 분해능이 특징이고 이 자극에 대한 친화력 또는 거부를 의미하는 베일런스의 지표로서 프론탈 알파 어시메트리, 즉 FAA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FAA는 이 전도엽의 알파 파워의 변화를 측정하고 우방구에서는 거부와 관련된 감정이, 좌방구에서는 수용과 관련된 감정이 감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 반응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리 통계학적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에센스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음식의 감정 평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법으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감정으로 분류된 이 39가지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는 음식을 섭취한 후 설문지에 응답을 표시하여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외 아래 두 문단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파와 피부 전도와 같은 신경과학적 기법은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높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렴하고 사용자 친화적이 되어 이 소비자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은 무의식적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비자의 인식의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식품 시장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식품 소비자 연구에서 신경과학 기법의 암묵적 방법과 이 기존 연구 방식의 이 명시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신경과학 기법의 암묵적 방법과 기존의 명시적 방법을 결합하여 생캐슈넛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80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으며 모든 피험자는 신경질환을 앓거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캐슈넛은 유사한 품질의 두 가지 자체 브랜드 생캐슈넛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별도의 컵에 제공되었습니다. 먼저 임플리시트, 즉 암묵적 방법인 뉴로사이언스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법은 크게 뇌파와 피부 전도도로 나뉩니다. 뇌파는 오른쪽의 뇌파 장비를 통해 전두엽의 7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습니다. EDA는 자율신경계의 비자발적인 자극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이 피부 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인데요. 주 사용손이 아닌 이 비주사용손의 손목에 이 컨트롤러를 부착하고 이 두 개의 전극을 통해 땀샘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손바닥에서 피부 전도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Affective Sensory Testing이라 불리는 감성 관능 평가가 사용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 외관, 향, 풍미 등 이 각 캐슈넛 자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 외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사이즈는 어떤지, 향이랑 맛은 어떤지, 촉감은 어떤지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각 브랜드의 전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하고 두 개의 제품 중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스 프로파일의 축소판인 이 에센스 25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제가 좀 별도로 찾아봤었는데요. 이 오른쪽의 예시처럼 이 제시된 감정 관련 단어를 보고 어떤 감정이 그 해당 감정이 드는지 안 드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은 오른쪽 순서에 따라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설문조사의 순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비주얼 페이지에서는 각 샘플의 외관을 20초 동안 관찰한 후 앞서 설명드린 외관과 사이즈 관련 촉도를 평가했습니다. 아로마와 플레이버 페이지 또한 20초 동안 냄새를 맡거나 씹으면서 향과 풍미를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샘플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하고 둘 중에 선호하는 샘플을 선택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험자가 그 에센스 25를 통해 이 각 캐슈넛을 섭취 후 가장 공감되는 감정을 선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전처리를 거쳐 세타와 알파 주파수 대역에 대해 PSD를 추출하였습니다. 알파 PSD는 프론탈 알파 어시메트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이 7개 채널 중 대칭되는 6개 채널을 사용하여 우방구와 좌방구의 알파 PSD 차이를 계산합니다. FA의 값이 높을수록 좌방구의 활성도가 더 높음을 나타내고 이는 긍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FA 값은 우방구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타 PSD는 7개 채널 중 가운데에 위치한 이 FPZ 채널에서 추출되고 자극에 대한 참가자의 인지 상태를 측정하여 해당 자극에 대한 참여 또는 정신적 노력 수준을 나타냅니다. 세타 파워의 증가는 인지 작업 부하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더 큰 주의 또는 정신적 노력을 초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DA 데이터는 땀샘 활동으로 인한 피부 전도도 신호로 이 전처리 후 CDA라 불리는 연속 분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은 피부 전도 데이터를 이 연속적인 신호로 분해하는 것으로 이 페이직의 활성 신호와 이 토닉의 기저 상태 신호로 분해하게 됩니다. 토닉 신호는 기본적인 피부 상태를 의미하며 이 평온할 때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페이직 신호는 활성 신호로 피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분당 피부 전도 반응수인 NSCR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피험자가 자극 동안 나타낸 피부 전도 반응, 즉 이 페이직 시그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NSCR은 이 감정 자극의 강도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무의식 반응을 측정한 임플리식 결과입니다. 80명의 소비자로부터 측정한 EEG 그리고 EDA 신호로부터 계산된 지표의 평균을 나타내고 첫 번째 표는 샘플의 외관, 향, 맛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FA는 맛에서, NSCR은 향에서 두 제품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요. 외관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NSCR에서는 PLB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PLB에서 더 큰 감정적 강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FAA에서도 PLB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PLB 제품에 대한 더 높은 친화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는 세타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한 태스크 인게이지먼트 결과이고 향과 맛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향의 경우에서는 이 PLA가 더 높았고 이 맛에 대해서는 이 PLB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 두 제품의 경우 향과 풍미 모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속성이 이 A와 B 각각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앞선 결과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무의식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밝히기 위해 센서리 테스트 기반 익스플리시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는 두 샘플에 대한 외관, 향, 풍미, 질감, 그리고 전반적인 선호도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향과 전반적인 선호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항목 모두 PLB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개의 비교 테스트 절차에 따라 두 샘플 중 더 선호하는 샘플을 고른 결과 80명 중 65%에 해당하는 52명이 PLB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PLB 캐슈넛 샘플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있음을 의미하고 향과 맛이 PLB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를 자세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 색상, 향, 맛, 질감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진행했었는데요. 이 중 가장 낮음과 높은 값을 제외하고는 JAR, 즉 Just About Right라고 불리는 적당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PLA를 보면 소비자의 76%는 PLA의 향이 너무 약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리고 이 맛에서는 54%가 그 맛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PLB는 각각 45%와 33%의 사람들만 좀 PLB에 대한 향과 맛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에센스는 제시된 여러 감정 관련 단어에 대해 각 제품에서 해당 감정을 느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아래의 결과에서는 전체 그 단어 중에서 20% 이상의 빈도로 표시된 감정만 고려하였습니다. 이 생캐슈넛을 섭취한 후 참가자들이 느낀 감정은 이 기분 좋음의 pleasant, 차분함의 calm, 만족스러움의 satisfied, 행복함의 happy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음식과 관련된 감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센스는 이 캐슈넛이나 다른 견과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피험자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전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감지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수가 3% 미만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는 PLA와 PLB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 아니고 캐슈넛 자체에 대한 이 이모셔널 프로파일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PLA와 PLB에 대한 결과를 각각 확인을 했다면 앞선 향, 맛에서 좀 차이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도 좀 관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브랜드의 캐슈넛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PLB 샘플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나타났는데요. 설문을 통한 쾌락 점수에서도 PLB가 더 높게 나타났고 선호도 검사 결과 이 상당수의 소비자가 이 PLA보다 이 PLB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식품 수용 그리고 선택에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뇌파 기반의 이 FAE에서도 PLB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좌측 전두엽의 활동이 더 높음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는 PLB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무의식 수준에서도 참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했음을 시사합니다. 세타를 기반으로 측정한 이 태스크 인게이지먼트가 증가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이 더 높고 뇌가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향과 풍미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향 평가에서는 이 PLA가 풍미에서는 PLB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자에게 더 많은 주의력을 요구하는 요소가 이 두 브랜드에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맛에서는 PLB의 맛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잘 느껴져 이 PLB의 T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 평가에서는 왜 PLA가 더 높게 나타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 NSCR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향과 관련된 감정은 PLB에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PLB의 향이 더 좋게 느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PLA의 향이 더 좋았기 때문에 PLA T 값이 더 높게 나타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위쪽의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보게 되면 오히려 이 80명 중에 이 76%에 해당하는 사람이 PLA의 이 향이 좀 매우 약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PLA 향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PLA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의력이 요구된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과 신경생리학적 결과를 통해 두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바로 앞에 그 방사형 그 그래프에서도 좀 PLA와 PLB를 좀 각각 나뉘어서 좀 분석을 했다면 두 개의 차이가 더 좀 자세하고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nnovative Food Science and Emerging Technologies의 2025년 6월에 게재된 최종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6.8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된 소고기에서 유발되는 감각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 과정은 앞선 논문과 좀 유사한 경향이 있지만 사용한 자극이 좀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를 보게 되면 조리 과정은 이 육류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류 조리 기술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끓이기와 같은 스빌 방법, 로스팅과 같은 건열 방법, 팬프라이 그리고 딥프라이와 같은 기름 기반의 방법, 그리고 수비드와 같은 현대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조리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색상, 질감, 풍미, 그리고 향과 같은 그 육류의 품질 특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과학에서 센서리 테스트는 개인이 식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 평가 도구에 의존하게 됩니다. 명시적 도구는 기술 분석, 쾌락 검정, 순위 평가 검사를 통한 이 직접적인 방법이고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이 트래킹과 심박수와 같은 생리적 측정, 얼굴 표정 및 신체 언어, 그리고 행동 측정과 같은 이 암묵적 측정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뇌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소비자의 음식 경험을 뒷받침하는 이 암묵적 결정 요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식 지각은 시각적, 후각적 신호와 함께 식생활 경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 방법에 영향을 받는 이 신경 반응을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선택, 만족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파는 음식 섭취 및 선호도와 같은 주관적인 감각 경험의 신경생리학적 해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뇌파는 기존의 감각 측정 방법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가와 뇌파를 결합하여 앞서 설명한 5가지 조리 방법으로 조리된 소고기에 대해 소비자의 감각 지각과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에는 채끝 등심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소고기는 동일한 과정으로 마리네이드하였고 모든 재료와 조리 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조리 방법은 총 5가지로 각 방법은 정해진 과정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50명으로 모든 참가자는 정상적인 감각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시적 측정, 즉 센서리 평가는 첫 번째 논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선행 연구와 사전 평가를 통해 정해진 체크 올 댓 어플라이, 즉 카타에 포함된 시각, 후각, 미각 관련 단어들이 결정되었고 각 단어들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샘플에 대해 이 카타 설문지에 나열된 각 센서리 속성을 0부터 100까지 주관적 강도 척도를 사용해서 평가하였고 그 값이 높을수록 그 강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개별 속성을 평가한 후 참가자들은 각 샘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동일한 100점 척도로 평가했습니다.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이 쾌락적 반응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점수들은 이 아래의 6가지 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뇌파는 64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고 측정된 데이터는 전처리를 수행하여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각 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신호 품질이 낮은 9% 미만의 피험자는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검사 전 베이스라인을 위한 레스팅 스테이트를 3초간 수집한 후 자극 후 3초간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PSD를 추출하였고 S로레타를 사용하여 이 소스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스 로컬리제이션은 시각, 후각, 미각별로 평균했고 0에서 3초의 EEG 데이터 중 가장 두드러진 뇌반응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신호를 활성화의 핵심 지표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패러다임은 서플리멘터리에 나와 있었는데요. 시각적 평가의 경우 이 참가자들에게 조리 후 이 소고기 사진을 보여주었고 후각 평가에서는 소고기 샘플을 참가자의 코앞에 두고 덮개를 열어 냄새를 맡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미각 또한 이 소고기 샘플을 무작위로 제시해서 맛만 보고 삼키지는 않도록 하였고 이 뇌파는 베이스라인 3초 그리고 자극 후 3초 동안 측정되었으며 그 후 5초간 각 감각 자극에 대해 쾌락 평가를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각 실험은 소고기 조리 방법별로 5회씩 무작위 순서로 진행되어 총 75회의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카타 설문지 관련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카타 설문지에서 다양한 용어에 대한 선택 빈도를 나타냅니다. 통계 결과 대부분의 용어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소고기의 이 감각 프로파일이 조리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함을 나타냅니다. 센서리 프로파일과 이 소비자 선호도, 즉 헤도닉 레이팅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 카타 반응 빈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PCA를 수행하였습니다. PCA는 축소 차원 공간에서 이 감각 설명어와 조리 방법의 분포를 시각하는 데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속성과 조리 방법 간의 군집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주성부축이고 세로축은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PCA 결과를 보면 색깔에 따라 이 시각, 후각, 미각의 감각 설명어, 그리고 빨간색의 각 샘플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이 쾌락평가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각 샘플들은 이 주변에 있는 감각 설명어 또는 쾌락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기 쉽도록 이 샘플들은 제가 원형으로 표시를 하였고 쾌락 점수는 사각형으로 그리고 감각 설명어들은 밑줄 표시를 해두었고 좀 유사한 군집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좀 같은 색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로스팅, 팬프라잉, 딥프라잉은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관련된 속성으로는 테이스티, 에피타이팅처럼 흔히 맛있음과 관련된 속성과 그룹화되어 있었고 높은 쾌락 점수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의 보일링은 낮은 쾌락 점수와 같은 좀 사분면에 분포해 있어서 가장 낮은 소비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수비드는 부드러움 그리고 부드러움과 같은 이 부드러움과 관련된 이 설명자와 관련이 있지만 오히려 주변에 좀 강한 맛과 관련된 속성은 부족해서 이 중간 수준의 쾌락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조리 방식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 결과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수비드의 경우에는 진공 포장 그리고 저온에서 장시간 조리하게 되어 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소고기의 수축을 방지해서 선명한 색상을 보존하고 소고기 내부의 수분과 육즙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는 좀 색깔이 붉은색이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풍미가 순하고 바삭한 겉면이 부족해서 이 후각과 미각 평가에서는 높은 쾌락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일링은 끓는 물에 직접 가열하는 방식으로 이 마이야라는 반응이나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분 손실이 일어나 풍미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보면 좀 드라이하고 하드한 이런 밋밋한 맛, 창백한 외관, 질긴 질감 이렇게 좀 다른 4가지 조리 방법에 비해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고온에서 조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야르 반응도 잘 나타났고 좀 더 다들 소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굽는 방식이 좀 제일 선호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조리 방법에 대한 센서리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나타낸 결과입니다. 여기 A부터 C는 각 조리 방법에 대한 이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속성의 평균 인텐시티, 평균 강도 등급을 레이더 플롯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앞선 PC의 결과에서도 유사했던 이 로스팅, 팬 프라잉, 딥프라잉은 여기 구운 것과 살짝 탄 듯한 외관, 조금 더 기름진 외관에서 강한 강도를 보였고,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외관, 분홍색의 색깔과 관련된 설명자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보일링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옅은 색상, 삶은 고기 외관, 섬유질 그리고 건조한 느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붉은색의 이 세 가지 그룹은 향과 풍미에서도 맛있는 그리고 고기 풍미, 기름진 식감과 관련이 있었고, 보일링과 수비드는 건조함과 무비건조함에 더 가까워 좀 부드러운 풍미를 나타냅니다. 즉 고온 방식은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복잡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반면 저온 방식은 좀 더 부드러운 풍미 질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 그림은 범주형 척도를 통해 이 쾌락 반응의 분포를 보여주고 각 조리 방법에 대해 호감 또는 비호감을 표현한 참가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고온 방식의 조리 방법들은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는 반면 보일링은 낮은 만족도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시각적, 후각적, 그리고 미각적 속성에 대한 미각적 속성, 그리고 이 평균 쾌락값과 전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냈는데요. 통계적으로 고온 조리 방식은 모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 보일링에 비해 좀 유의미하게 높은 쾌락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비드는 시각적 매력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후각 그리고 미각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이는 중간 수준의 쾌락 점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EEG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입니다. A는 전극 위치를 보여주고 BCD는 각 감각 자극이 발생하기 3초 전부터 이후 3초까지의 결과를 도출했음을 나타냅니다. EEG 신호는 세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의 이 일반적인 주파수 대역에서 분석되었습니다. 가운데의 EFG는 조리 방법에 따른 PSD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아래에는 이 정량적 분석과 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공된 소고기에 대해 이 세 가지의 감각 지각을 경험했을 때 뇌신호의 활성화는 이 미각에서 가장 강했고 후각에서 가장 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다르게 가공된 소고기에 대한 피질 반응이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시각적 결과에서는 수비드 처리된 소고기가 알파, 베타, 감마 대역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보일링 소고기는 가장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후각평가에서는 고온 조리된 세 가지의 방법이 이 알파, 베타, 감마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유도했고 수비드가 가장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맛평가에서도 유사한데 고온 조리 방법이 알파, 베타, 감마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유도했고 델타 대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일반적으로 감각 입력 처리, 특히 감정 조절, 식욕 동기 부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파파의 증가는 종종 즐거운 이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베타와 감마도 식욕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이 신경 흥분성 증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드의 경우에는 이 시각에 노출되는 동안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했음을 시사하고 고온 방식으로 가공된 소고기는 미각 그리고 후각에서 소비자의 감정과 식욕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온 조리의 경우 델타에서도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델타는 미각 처리 그리고 미각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어 이 미각 활동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분석 결과로 다양한 감각지각 반응에 걸쳐 조리된 이 소고기의 조리 방식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활성화된 피질 영역을 보여줍니다. 가장 위의 이 세 개의 패널은 이 대뇌의 활성화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 프론탈, 페리아탈, 어시피탈, 템포럴, 싱글레이트 콜텍스에서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각 피질은 감각 양식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패널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뇌 영역의 일련 보도를 나타내고 가장 아래의 패널은 각 자극에서 활성도가 높은 뇌 영역을 순서대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가장 위의 패널의 결과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자극에서는 프론탈, 페리아탈, 어시피탈 영역에 주로 활성화되었고 이는 소고기를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뇌의 시각 처리 그리고 주의 집중 관련 부위가 활성화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후각 자극에서는 상대적으로 뇌의 활성 영역이 좀 제한적이고 전반적으로 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미각 자극의 경우에는 활성화된 뇌 영역이 가장 넓고 강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뇌 부위가 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각 자극이 시각, 후각보다 더 큰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반응을 유발함을 시사합니다. 조리 방법별로 결과를 보자면 먼저 시각에서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이 수비드에서 가장 수비드에서 가장 강한 활성도를 보였는데 이는 색상과 조직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수비드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각 자극의 경우에는 고온 조리 방식에서 뇌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비드가 가장 낮은 이 후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각 자극에서 또한 이 아래 세 가지의 고온 조리 방식에서 뇌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보일링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일린 소고기의 맛이 가장 밋밋하다는 쾌락 평가와 일치합니다. 이 결과는 맛에 대한 뇌의 감정적, 인지적 반응이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그 쾌락 평가와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리 방식에 따라 시각, 후각, 미각 영역에서의 선호도와 뇌 활성도를 관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조리된 이 소고기에 시각, 후각, 미각 자극이 서로 다른 뇌 신호를 유발하며 특히 미각 자극이 가장 강한 반응을 유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경험 형성에 있어 이 미각 신호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생행 연구 결과에서도 맛과 향이 두 개 다 같이 결합된 이 풍미는 다른 속성에 비해 선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본 연구의 결과가 이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뇌파의 PST 결과 그리고 소스 분석까지 뇌파에서 가능한 다양한 분석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전체적인 흐름 또한 좀 체계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 분석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논문은 더 좋은 노벨티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